자, 이게 2018년 4월 학평, 고3 학평 때 나온 사회지문인데, 공공재라는 것의 기본 개념은 알죠? 가장 기본적으로 공공재를 배울 때 우리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배워요. 공공재는 뭐 사유재, 공공재, 그리고 다른 재화들 가를 때 네 가지 기준을 잡고 막 구분하는 그런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문과 학생들이 경제학을 배운다면. 그 기준이 바로 이 두 가지 성질,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경합성이랑 배제성이 무엇이냐? 경합성 같은 경우에는 볼 경합한다는 말 할 때, 우리 축구 볼 때 여러 명이 하나의 공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한 명만 그 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경쟁을 벌여서 한 명만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거, 그 재화를 쓰기 위해선 경쟁을 해야 된다. 그걸 경합성이라 그러는데, 공공재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배제성 같은 경우에는 비경합성부터 써놓을게요. 어떤 재화를 이 소비라는 게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배제성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배제한다 그러죠. 그거를 완전히 제외시킨다거나 뭐 뺀다거나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일을 진행할 때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로 인한 결과는 아예 배제해 버리고 일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제는 뺀다는 거예요. 뭐 막고 제외하고. 이 배제성이라는 걸 재화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누군가가 막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누군가가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지 못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미세먼지 많은 서울의 공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공기는 필요한 거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서울의 공기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밖에 나가서 숨을 쉬면 돼요. 그런데 이 나랑 지금 옆에서 학생들 첨삭하고 있는 연꽃이님이랑 동시에 단 하나의 서울의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숨을 막 가쁘게 이렇게 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만 공기를 얻고 한 명은 숨을 못 쉬어서 뒤지는 일도, 나쁜 말인데, 죽건 뒤지거나 똑같은 거지. 죽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숨쉬게 하는 것이 싫어서, 야, 너 앞으로 서울의 공기 가지고 숨 쉬는 거 금지라고 해봤자 그 사람이 예? 라고 반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공기를 들이쉬고 있죠. 그러니까 못 막는 거예요. 막 테이프로 입 막으면 되지 않냐, 뭐 그런데 그건 범죄고, 너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마세요라고 한 그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딴 사람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배제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 서울의 공기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숨 쉬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누가 좀 많이 쉬어줬으면 좋겠어. 미세먼지 많이 걸러지게. 아무튼
이 기본적인 특징은 공공재의 특징이라는 거, 이게 공공재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벌써 5분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문은 언제나와 같아요. 주요 단어들 위주로 흐름을 잡으면 됩니다. 자,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라고 하는데,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이 딱 맞게 정해져야 최적의 공공재 양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이 줄어들고 공급량은 늘어나요. 파는 사람이 더 이득이고 사는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일반적인 수요 곡선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그런데 이거를 조금 지문 그림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만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균형이 결정이 된대요. 적정 공급량이죠. 적정 공급량은 어디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로 내려서 바로 여기가 적정 공급량인 거겠죠. 그런데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들의 수요를 모두 합친 것이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명의 사람, 바로 D1이라는 사람이랑 이 1번 행인 1의 수요 곡선과 그리고 행인 2의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수요를 합쳐주니까 바로 요런 곡선이 나왔다 이겁니다. 오케이? 요런 곡선이 나왔대요. 이 높이랑 이 높이랑 더해줘가지고 이 높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명으로 만약에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 두 명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 사회의 전체의 수요는 요거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나. 이게 바로 비경합성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되는 즉시 모든 개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화에 대해 각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주관적으로 매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가치를 매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공재에 대해서 나는 이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낼래 라고 생각하는 지불 용이액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죠. 우리 근데 여기까지 진도를 왔으면 나한테 수요 공급에 대해서, 수요 공급이랑 수요 공급 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받았을 텐데 못 받았나요? 못 받았으면은 달라고 하세요. 수요랑 공급 기본 강의 달라고. 이 수요 곡선이 개인이 이 수량을 사기 위해서 낼 최대의 의향 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지불 용이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그림처럼 특정 공급량 Q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소비자는 P1이라는 지불 용이액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비자는
P2라는 지불 용의액을 가지고 있을 거라서 이 두 사람의 지불 용의액을 합한 것이 바로 사회의 지불 용의액 P라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수요라는 거죠. 이게 얘랑 얘를 더하면은 얘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수요 곡선인 D1, D2를 수직으로 이렇게 더해가지고 위로 올려버린 것이 시장의 수요 곡선이고, 이 녀석이랑 시장의 공급 곡선이 만난 것이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정해주는 균형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걸 숨기는 사람들 때문에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보다 덜 혹은 더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런 거 있잖아. 나 얼마 전에 진짜 거의 산 정상에 있는 그 축구장에 조기축구 비슷한 조기축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축구를 하러 갔는데, 거기 바로 아래에 무슨 어린이용 놀이터 같은 게 있더라고. 어린이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주변에 어린이집도 없고. 그리고 그 놀이터에는 당연히 어린이가, 제가 축구를 하러 올라갈 때 그리고 축구를 다 하고 내려올 때 두 경우 모두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낮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공공재가 과다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무튼 읽어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클라크 조세 방식이 제안됐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인 비용 분담금에다가 추가 세금까지 합쳐야 된대요. 이걸 이제 지어볼까요? 자, 비용 분담금 추가 세금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방식이 뭐냐면은, 뭐 지불 용의액, 순이익 요런 걸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데, 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내는 양이 달라진다면은 조금 덜 내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필요한데, 사실은 이만큼이 아니라, 원래는 이만큼 필요한데, 진짜로는 말할 때는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밖에 안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2만원, 이만큼에선 2만원 내야 되는데 나는 10,000원 정도까지만 낼 수 있어요. 해서 10,000원 내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속일 수 있으므로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시한 지불 용의액이 개인의 세금의 총 액수가 되지 않도록 해서 사람들의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한대요. 이제부터는 그 클라크 조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문단이죠. 하나의 공공재는 공급 여부 결정에 대해 쭉 읽으면서 정리할 겁니다. 교량 공급 결정의 사례. 교량 공급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고 할 때, 교량에 대한 지불 용의액은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 오른쪽에 쓰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C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의
지불 용의액은 일단 교량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600만 원이 들어요. A라는 사람의 지불 용의액은 500, B는 200, C는 100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의액의 합은 얼마예요? 500, 600, 700, 800이죠. 800이니까 교량 비용인 600보다는 200만 원의 이익을 더 얻어갈 수 있죠. 교량이 만들어진다면. 그쵸? 그래서 이 마을에는 교량 건설이 가능해요. 오케이. 건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한테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한대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의 비용 분담금은 200, 200, 200인데 여기서 딱 봐도 문제가 생길 만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죠. C라는 사람은 200만원을 내면 100만원의 손해를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준 셈이라는 게 아래쪽에 설명이 되긴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불 용의액이 600만원보다 높아서 건설하기로 했는데 분담금을 똑같이 나눠버리면 지불 용의액이 특출나게 높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량 공급이 결정된 것이다 라고 사실은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공평하게 한다면 이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데 공평하게 부담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실을 가지고 이 사람의 득으로 돌려버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 개인의 순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300 플러스고요. 이 사람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래서 C는 순손실 100인 거죠. A의 순이익인 300만원 그리고 B와 C의 순이익 합인 마이너스 100만원 비교하면 당연히 A의 순이익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까 말했던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다면 추가 세금을 내세요 인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의 순이익이 다른 두 사람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다면 순이익을 내세요인데 여기서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넘는 것이 A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고 B랑 C는 안 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B와 C는 분담금 200씩만 그냥 내면 돼요.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추가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내야 되냐? 그거를 아직 우리는 모르잖아. 자, 만약에 A가 없었다면 지불 용의액의 합이 300만원이므로 이 두 사람의 합이 300만원이죠. 600만원이 건설액인데 3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못 건설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가 없었다면은 이 교량, 다리라는 거죠. 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A는 포함시키고 B랑 C 둘 중에 하나만 빼봐요. 둘 중 하나가 없어도 교량은 공급이 됩니다. 지불 용의액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가 있었다면은 이 교량이 공급되지 않았을 수도 공급될 수도 있었어요. A는 이 교량 공급에 대해 아주 중추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쵸? 이런 사람을 바로 중추적 사람이라고 한다네요. 이 경우 이 중추적 사람이 A는 결국 뭘로 됐어요? A는 중추맨이 됐습니다. 이 중추맨이 내야 되는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한대요.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 뭐예요? A를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의 순손실의 합이니까 바로 요 100만 원인 거죠. 추가 세금 이 사람은 추가 세금으로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총액은 분담금 더하기 추가 세금 300만 원. 총액은 이 사람은 300, 이 사람은 여전히 200, 이 사람은 여전히 200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문단으로 가서, 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여기 지금 200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가려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보이냐? 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이 다음 문단 넘어갔습니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이액을 속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A가 지불 용이액을 낮게 표출하면 안 건설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A는 이 500이라는 지불 용이액으로 인한 자신의 순이익인 300을 못 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추적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 중추적 사람이 만약에 구라를 치면 이득을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 세금 낸 것보다 자기가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 자기가 얻는 이득은 여기에서 뭘로 정해지죠? 뭘로 말할 수 있죠? 바로 지불 용이액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불 용이액. 자기가 그 재화로 인해서 얻는 효용의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난 이걸로 인해서 교량이 공급되면 500 정도까지는 이득을 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량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불 용이액을 높게 표출하더라도, 높게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 중에서 가장 높게 표출한 게 A라면은 A는 여전히 중추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추적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 세금 100만 원만 더 내면 돼요. 내는 돈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내 원래 지불 용이액인 500보다 더 높이 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낮게 표출하면은 교량이 건설되지 않았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높게 표출하면 어차피 내는 돈은 똑같으니까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진실되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문 강의가 좀 길어졌으니까 요건 끊어가지고 영상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문제 강의를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